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올 1분기 미국 증시에 상장한 주요 기업들의 이익폭이 늘어났습니다. S&P 500 기업 중 1분기 실적을 보고한 459곳을 분석한 결과 매출은 평소와 비슷했지만 운영 비용을 줄이면서 순이익이 증가했고 이는 시장의 추정치보다 평균 8.4% 높았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의 속도를 높여 5% 안팎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속에 투자가 위축되자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5에서 10년물 국채를 직전 매수 규모인 4,750억 엔보다 적은 4,250억 엔을 매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OJ의 매입 축소로 인해 채권 금리는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떨어진 엔화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해선시대의 새로운 진행자가 됐는데요. 사실 경제에는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있는데 해선시대와 함께 조금씩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대 인플레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단기 1년 기대 인플레는 전달 3.2%에서 3.5%로 올랐고 장기 5년 기대 인플레도 3%에서 3.1%로 올랐습니다. 이 때문인지 래피얼 보스틱 연은 총재가 올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라고 발언을 한 지 몇 시간 만에 오후에는 로리 로건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에 상응하는 호재나 뉴스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4월에 미국의 PPI와 CPI 발표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뉴욕의 3대 증시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주요 경제 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한국 시간 기준 새벽 0시 30분에 미국채 3개월물과 6개월물 입찰이 진행됩니다. 내일 15시에는 영국의 3월 실업률, 그리고 독일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20시에는 석유 수출기구 오펙의 월간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며 21시 30분엔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도 확인을 하고 오셨고요. 오늘 어떤 마스터님과 함께 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월요일은 선겸 마스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저번 주 한 주 제가 쉬었고요. 2주 만에 일단은 찾아뵙습니다. 댁내 편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전 지수가 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지수를 항상 여러분 탐독하셔야 되고요. 지수 상황에 맞게끔 상품별로 대응 전략도 일단은 좀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방송상 말씀드리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꼼꼼히 하나하나 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납니다. 저번 주에 우리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났죠.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내용, 그게 지금 현실로 일단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짧게 하지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기대 인플레가 아니라 예상 인플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알기 쉽게 마스터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저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 선견 마스터님께 정말 많이 배울 수가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선견 마스터님을 통해서 전반적인 증시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관련해서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마스터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상품별 시세를 알아보고 관련해서 이슈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6시 이후 상승하는가 싶었는데요. 개장과 동시에 10시 30분에 18,336선까지 찍었으나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단 17분 만에 18,252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올라가면서 18,280선까지 터치하는가 싶더니 조금 또 내려오면서 현재는 18,262선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이슈 살펴볼 텐데요. The case for forever high interest rates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영원히 높은 이자율이 지속될 경우에 대해서 현재 이 기사는 짚어주고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금융시장이 옳다면 interest rate, 이자율은 won't just stay high this year, 올해뿐만이 아니라 but possibly forever, 영원히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 기사에서는 5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 향후 미국의 부채는 증가할 것인데 이런 지출 수요가 금리를 상승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둘째,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들이 차입을 통해 연금 부족분을 충당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하며, 넷째, AI 도입이 당겨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고, 다섯째, 미중 무역 전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공급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면 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살펴봤던 지표들, CPI나 PPI,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외에도 또 다양한 이유를 지금 이 기사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픽을 한번 해봤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이번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마스터님은 제가 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내년 2025년 상반기나 되어서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네. 과거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그러한 지금 관점이 아직까지도 유효하신지도 궁금합니다. 모니터링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2025년이고요. 요거 PDP 잠깐 쓸 수 있으면 좀 써볼게요. 네. 자, 일단은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왔죠. 뭐 부채, 부채 한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고령화, 기후 문제, AI, 무역 전쟁 등등등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대의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춰보면. 자, 제 의견입니다. 재금리 시대의 종말. 일단은 이제 기사라는 것, 그리고 이 사설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이 일단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이 일단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저금리 시대가 이제 오지 않는다라는 예를 들어서 딱 잘라 말해서 저금리 시대는 이제 오지 않는다라는 말에는 저는 전혀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예, 전혀 동의는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경기 사이클이 중요해요. 경기 사이클. 자, 여기 보시면 나스닥 일봉 차트죠. 나스닥 일봉 차트도 제가 일단 이따가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 자, 나스닥이요, 여러분. 코로나 전까지요. 코로나 이쪽 전까지 10,000포인트. 10,000포인트를 찍을지 안 찍을지가 굉장히 큰 이슈였고, 10,000포인트 근처까지 왔다가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나 10,000포인트도 조금 힘든 게 아닌가, 수년 있다가 조금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좀 많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몇 개월 만에
그냥 순식간에 일단은 뚫어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이클 그리고 어떤 것들을 딱딱 확정짓기에는 지금 굉장히 변수들이 많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됩니다. 자, 금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통화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통화 정책 중에 하나고 이 통화 정책 중에 가장 강력한 게 금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불과 4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주택은행 사용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건데 미국도 40년 전에는 금리가 20%대였습니다. 20%대. 20%대. 지금 뭐예요? 5.5% 정도 되죠? 예. 평균 5.5% 정도 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감안했을 때 뭐 비슷하다라고 일단은 볼 수는 있는데, 자, 이 통화 정책을 쓰면서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하느냐? 자, 금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뭐 인상이든 인하든 상관없는데요.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금리 인상을 했으니 인하를 하나요? 인하를 하지 않아요. 여기 중간에 뭡니까? 동결을 합니다. 금리 동결을 한 다음에 수개월,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지켜본 다음에 금리 인하의 프로세스로 가게 되거든요. 자, 이게 경기 사이클.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여러분들한테 2023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경기 사이클입니다. 금리를 인상하고 인플레를 낮추고 금리를 인하하고 인플레를 유발하면서 리커버리,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 경기 사이클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향후에 5년 뒤, 10년 뒤에도 이 경기 사이클은 아마 지속이 돼 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적정금리, 우리가 적정금리라는 일단 개념을 일단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게 2022년부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 그리고 올해까지 학습 효과를 일단은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금리에 관해서는요. 나중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10년, 20년 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또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죠. 그 인플레이션이 올 때 적정금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을 하나요? 제가 확실한 명제를 하나 좀 드렸을 겁니다. 항상 인플레이션을 찍어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로 찍어 눌러야 된다. 이게 사실은 현대 경제 정책에서 어떤 명제 아닌 명제를 일단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은 금리로 항상 찍어 누르던 거를 1970년대 미국의 폴 볼커가 보여줬고 이번에 뭡니까? 2020년대 파월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향후에도 어차피 여러분들 금리는 낮출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이고 언젠가는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이고 금리는 낮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가 또 도래할 수도 있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수준 7%든 8%든 9%든 일단은 뛰어넘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찍어 눌러야 된다? 금리로 찍어 눌러야 된다. 자, 1970년대는 지금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가 인플레보다 높았습니다. 하루에 4%씩 올렸으니까요. 자, 지금은 뭐예요? 인플레가 금리보다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 안의 과정, 금리로 인플레를 찍어 누른다라는 과정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요. 아마 새로운 경제 정책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그 이론이 확립되지 않는 이상은 미래에도 인플레이션은 금리로 찍어 누를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라는 것도 사이클을 타면서 계속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가 도래하지 않을 가능성은 글쎄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주장이 아닌가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일단은 이제 접근을 조금 해보면 지금은 고금리죠. 그렇죠. 고금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몸을 움츠리셔야 되고, 몸을 움츠리셔야 되고, 저금리.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저금리의 상황이 올 것이고요. 올 것이고, 저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5년 1분기. 제가 사실은 강연회를 이제 그 저번 달부터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가 강조를 좀 많이 드렸거든요. 2025년 1분기부터 일단은 금리 인하를 통한 리커버리 구간이 일단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현금 많이 확보해 두시고 조금 웅크리셨다가 좋은 기회가 오면 그때 포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점은 역시나 2025년 상반기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나스닥과 관련한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일단은 네. 관망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망이군요. 지금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어떤 매수보다는 조금은 더 살펴보다가 진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실까요? 네네. 일봉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으로. 네.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구간을 제가 일단 좀 나눴거든요. 구간 일단 좀 나눴는데 자, 그 GDP 제가 저번 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분기 GDP. 분기 GDP가 지금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GDP가 안 좋게 나오면 안 좋은 겁니다. 왜냐? 가계 매출이 떨어진 거거든요. 매출 떨어지면 안 좋죠, 당연히.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분기 GDP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단 제가 전제 조건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하락을 했는데 전제 조건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하락을 한다고 해서 역V자 반등, 그러니까 역V자로 이렇게 역V자로 가지는 않는다. 이거는요, 여러분 진짜 9.11 테러나 아니면 전쟁 나거나 이라크 전쟁이나 옛날에 있죠, 2000년대 초반에 그럴 경우에 지금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지. 경기 위기, 그러니까 금융 위기 정도, 뭐 리만 브로더스 사태 정도, 그게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지.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는 없어요. 자,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방 쪽으로 이렇게 갈 거다. 하방 쪽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저점을 일단은 낮추고 고점을 낮추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관망 사인을 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월요일은 제가 관망 사인을 원래 들고요. 그죠? 월요일은 제가 관망 사인을 들고 월요일은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선을 그어 드렸는데 여기입니다. 17,900, 17,980 정도 약입니다. 약 17,980하고 18,300 라인. 여기가 뭐냐면 일목구름대거든요. 일목구름대 얘네가 이렇게 가다가 지금 수요일 날 CPI 발표 나죠? 수요일 날 CPI 발표 날 때 얘가 이 구간을 뚫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해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일단 일목에 갇혀 있어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일목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17,980 라인에서 18,300 라인 요 사이 때 일단은 갇혀 있고, 여기에 CPI 발표가 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CPI 발표가 나면서 위아래로 가다가 일단 여기를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 밑으로든지 혹은 위로든지 지금 뚫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매매 방식으로 일단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CPI 발표 날은 월, 화 어떻게 매매하셔야 됩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는 자리, 내가 확신이 드는 자리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월요일, 화요일에 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월요일 같은 날은 아예 대응을 안 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지표도 없고 움직임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관망 사인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관망 사인을 지금 드릴 건데, 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요일 날 CPI가 발표가 나면서 화요일도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는 월요일, 화요일은 정말 내가 아는 자리만 일단은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캔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이 캔들들에 비해서 이 캔들이 굉장히 작아요. 시장이 어느 쪽으로 지금 흘러가야 될지 얘네도 일단은 모르고 있는 상태. 혹은 수렴의 상태다. 그죠? 수렴의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수렴. 예. 수렴의 상태다. 어느 쪽으로 할지 일단은 재고 있는 건데, 우리 이제 그 라인은 17,980에서 18,300 라인 정도에서 일단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요일 날 뚫든지, 요 밑에까지 일단은 내려와서 뚫든지. 만약에 밑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하락이죠. 예. 이렇게 일단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 조금 주시를 해 주시고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봅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지금 저희 CPI 발표 이후에 일목균형 저 구름대를 만약 돌파를 하지 못했을 때에는 수요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일단은 관망 사인을 드린 거는 중기적인 영역에서 일단은 드린 거고, 아무리 관망 사인을 드려도 요소에 단타의 자리는 나옵니다. 단타의 자리는 일단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자, 월요일, 화요일은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월화는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도전적으로 하셔도 돼요. 물론 이 도전적으로 하라는 게 제 기법 그리고 제가 지표 매매를 하는 방법으로는 도전적으로 일단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수요일 날 어떤 식으로든지 캔들의 방향이 일단은 진행이 될 건데, 여기를 뚫고 여기를 뚫으면 오히려 낫겠죠. 그렇죠? 매수 방향, 여기 지지를 받느냐 혹은 여기 저항을 받느냐에 따라서 매수냐 매도냐의 방향이 일단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이 일목 사이에, 앵커님이 굉장히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일목 사이에 지금 캔들이 놓여지게 되면 저도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목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일목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흔든다, 굉장히 많이 흔든다라는 인식만 가지고 매매에 임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 정도 일단은 붙으셔서 컷이 나요. 근데 내가 HTS의 호가창을 일단은 보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없는 타이밍이다 라는 게 직감적으로 딱 오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때 그냥 스탑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거를 알고 내가 매매에 임하는 것과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흔들 때 계속적으로 매매를 해서 계좌를 녹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일단은 일목선에 지금 있으면, 기술적으로 일목 금을 때 일단은 캔들이 뭐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일목 안에 있는 한은 굉장히 극보수로 일단은 하시는 게 좋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월화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수요일에는 조금 공격적일 필요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도전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두려우실 것 같은데, 우리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선견 마스터님께서 수요일에 어떻게 하면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서 또 수익을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정보 잘 참고하셔서 선견 마스터님의 매매 기법 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스닥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현재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차트입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2시 30분 이후에 전반적으로 정배열을 보여주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개장을 하면서 큰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보여줬고 크게 올라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반적인 정배열 모습으로 11시 2분에는 79.28선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두 번 정도 잠깐 조정을 보여주다가 현재는 1.19% 정도 상승을 하면서 79.18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또 크루드 오일 관련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살펴본 이 오일 시세와는 조금은 다른 기사의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참고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il sleeps on signs of weak fuel demand, strong dollar. 연료 수요가 약하고 달러 강세 조짐에 유가가 하락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이 뉴스는 지금 주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지난주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됐고 오일 수요에 대한 약세 조짐과 함께 오일 가격의 하락세가 확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있고 또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4월에 하락해서 기업의 수요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미국의 GDP 등 경제 지표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소 둔화되었기 때문에 오일이 하방 압력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기사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오펙과 오펙 플러스의 공급 감축이 오일 가격을 지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자, 이러한 기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달러 근처에서 오일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마스터님은 향후 이 크루드 오일의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주말과는 조금 오늘 다른 좀 흐름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지금 오일 가격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향후에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오일 가격을 맞출 수 있으면 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없는데 그렇죠.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네. 물론 모든 지수, 뭐 현물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고 수요와 공급 이론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당연히. 자, 그런데 그 수요와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상품이 항상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오일이다라고 여러분도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에 대한 수요, 아까도 이제 기사에서 나왔는데 오일 수요에 굉장히 요즘 트렌드에 오일 수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뭡니까? 어떤 경기 침체, 뭐 중국의 경기, 요즘에는 이제 중국이 경기 침체에서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일단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일단은 종합해서 이게 이 기사,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기셔야 되는 이유, 기본적 분석으로 오일이 지금 어떤 수요의 증대가 나타날 것이냐, 수요의 감소가 나타날 것이냐. 수요의 증대라고 하면 어떤 거가 있겠어요? 미국이 이제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 혹은 뭐 중국이 뭔가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라든가 이런 등등등 이런 수요에 대한 증가, 혹은 수요에 대한 감소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반대죠.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온다, 혹은 뭐 중국의 부양책이 쓸모가 없다라든가. 공급에 관한 이슈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감산, 오펙 플러스의 감산, 뭐 증산, 그리고 뭐 전쟁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뭐 이스라엘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요와 공급에 의한 기사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기술적 분석을 일단은 접목을 시키셔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오일에 대한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일 가격의 향방을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요와 공급을 잘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쉽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성견 마스터님께서 조금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부분들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QR코드가 조금 작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골드와 관련해서도 또 마스터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관련한 이슈 또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의 기사는요. Gold shines bright again. Here's why the rally might not last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금값이 15% 이상 급등을 했는데 계속 이 금이 bright, 반짝일 수 있는지, 즉 오를 수 있는지는 연방준비제도에게 달려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금값 상승은 연준의 장기간 금리 동결과 맞닿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고용시장이 다소 둔화되면 연준은 올해 언젠가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금값 상승을 지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네시스머니의 시장 분석가인 프랭크 와스는 보고서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미국 달러가 약화되어 다른 통화로 금을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해지고 수익률이 낮은 자산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사 말미에 Others argue that the precious metals rally may soon be set to run its course. 몇몇 이들은 이 금의 랠리가 곧 끝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전히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높고 또 예상되는 적자가 증가하며 연방정부 지출의 증가가 역풍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마스터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금 가격과 관련해서 상반된 의견이 지금 둘 다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금 가격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오른 상태고요. 네.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초반에도 일단 나스닥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나스닥 코로나 전에 그 누구도 만 포인트를 가리라 생각을 했죠. 기대는 하고. 저도 만 포인트를 뚫는 그 순간, 그러니까 만 포인트를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그 순간도 제가 경험을 했고, 실시간으로 만 포인트를 뚫는 그 순간도 제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나스닥 매매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 보셨을 건데, 항상 이 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어떤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리미트를 걸어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한 사항을 일단은 걸어놓으면 안 돼요.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 선들은 뚫으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 일단은 간다 하더라도 뭡니까?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사실. 매수 쪽으로는요, 무조건 매수를 타시면 되고, 매도 쪽으로는 무조건 매도를 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제가 한 달 전부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2,700에서 2,800까지 일단은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3,000까지는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마디값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3,000까지를 돌파를 하려면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금 가격이 오른 데에도 뭡니까?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화폐 플러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일단은 갔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사그러지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저는 금리 인상을 일단은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 조정을 받는 것은 뭡니까? 시나리오가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더 높은 가격으로 오르려는 그런 움직임, 혹은 어떤 변곡을 형성해서 금 가격이 내리려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어떤 시나리오가 더 여러분들 가능성이 더 높은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매수 방향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타시면 되고요. 매도 방향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타시면 됩니다. 지금 골드는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트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를 가능성, 그리고 더 오를 가능성에 대한 조정이다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기본적 분석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지지 않는 이상은 2,700에서 한 2,800포인트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700에서 2,800까지는 도달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넘게 빠지면서 2,350선을 터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조정 구간이고, 이럴 때에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셨고요. 흐름을 타고 가자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선견 마스터님이 또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왔는지, 매매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매매 일지 확인하고 오시죠.
네, 성견 마스터님의 매매 일지까지 보고 왔습니다. 정말 꾸준히 수익을 또 내주고 있는 성견 마스터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투자 강의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항상 월요일은 좀 러프하게 여러분들 그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말씀을 많이 드리죠. 기본적 분석, 뭐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화수목금 나오시는 마스터님들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일단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 날 일단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질문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질문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게 앞전에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이제 골드 관련해서도 질문이 조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골드 매매를 좀 이제 합니다. 그죠? 예. 골드 매매를 조금 하는데 골드 매매로 수익을 내시는 걸 보고 골드 매매에 대해서 골드 플러스 뭡니까? 지표에 대해서 조금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표가 발표가 될 때 골드에도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이제 초보님들은 이런 질문을 조금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질문을 조금 많이 하십니다. 지표가 발표가 될 때 골드에 영향을 미치는지 yes or no로 만약에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예요? yes입니다. yes.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지표입니다. 지표. 제가 이제 앵커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질문은 사실 조금 못 드리겠고 네. 자, 네. 자, 그 지표는 자 수십 개 그 어떤 지수들도 있고 지수도 뭐 굉장히 많죠. 뭐 홍콩 항생 지수,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굉장히 많고 상품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상품도 굉장히 많은데 과연 지표가 답은 안 주셔도 됩니다. 과연 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 네. 어떤 상품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영향이 미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해외 선물을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 해선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매매만 할 줄 아시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게 왜 지금 중요한지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표가 발표가 납니다. 지표가 발표가 나면 어느 상품에 다이렉트로 이게 때려질까요? 다이렉트로. 어떤 지표요? 네, 어떤 지표든지 상관없어요. 뭐 CPI든 PPI든 뭐든. 네. 일단 가장 크게는 전반적인 뭐 나스닥 네. 이런 쪽에 그렇죠. 영향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제가 답을 드리면 지표가 발표가 나면 지표는 뭐를 기준으로 지표가 발표가 나냐면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달러 인덱스죠. 6개. 6대 1이죠. 예. 통화 6개의 달러 한 가지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표가 발표가 나요. CPI든 PPI든 PC든 뭐 GDP든 등등등 모든 지표는 다이렉트로 첫 번째 뭐를 때리냐면 달러 인덱스를 때립니다. 달러 인덱스에서 파생이 되겠죠. 자, 골드도 파생이 될 것이고요. 나스닥, 미니다우, 오일 등등등등 여러 가지 상품이 자 지표가 발표가 나면 달러 인덱스로 다이렉트로 때리고 달러 인덱스와 관련된 상품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달러 인덱스를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에 실제로 이제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 지표가 발표가 나면 골드에 영향을 미칩니까? Yes. 왜요? 지표가 발표가 나면 달러 인덱스에 다이렉트로 때려지고 달러 인덱스와 골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디커플링입니다. 디커플링. 역의 상관관계. 역의 상관관계.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골드는 내리고요.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면 골드는 올라갑니다. 디커플링. 자, 그렇기 때문에 지표, 발표,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와 디커플링이 나는 골드가
한데 어우러져서 이런 식으로 지표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지표 매매에서 첫 번째 달러 인덱스의 중요성, 그리고 뭡니까? 자, 다시 제가 적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달러 인덱스의 중요성, 그리고 뭡니까? 골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지표 매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지표 매매에 관해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지표 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제가 내일 또 공개 방송을 일단은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 예, 밤 시간에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지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지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선진입을 하셔서 방향을 잘못 타서 로스컷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선진입을 하지는 않았는데 뭐를 보는 거예요? 지표의 결과값. 지표의 결과값을 보고 들어갔는데 지표의 결과값대로 가지 않아서 로스컷이 나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지표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두 가지 경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습니다. 자, 다시 선진입을 했는데 방향이 틀렸어요. 그리고 선진입을 하지 않았는데 지표의 결과값을 보고 로스컷이 났다. 나는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인가?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일단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해드릴게요. 자, 선진입을 했는데 방향이 잘못 맞아서 로스컷이 난 분은요, 뭐가 잘못됐냐면 제가 흔히 얘기하는 3대 지표, 주요 3대 지표 플러스 알파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3대 지표, 비농. 두 번째, 실업률. 세 번째, 분기 GDP.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골드 지표 3대장입니다. 굉장히 등락이 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플러스 알파 두 개가 있다고 했죠? 네 번째, CPI. 소비자 물가지수. 다섯 번째, PC. 개인 소비 지출. 요 5개. 5개는요,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릴게요. 5개는 선진입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시드가 굉장히 크지 않는 이상은 이 5개는 절대로 선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왜? 방향 한번 잘못하면 로스컷 그냥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5개 오늘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적으셔도 됩니다. 이건 무조건 적으세요. 다시 한번 비농, 실업률, 분기 GDP, CPI, PC 요 5개는요 선진입 안 합니다. 전문가인 저도 선진입하지 않습니다. 로스컷 날까봐.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선진입을 하지 않았는데 지표의 결과값을 보고 내가 매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로스컷이 나느냐. 자, 여기에서 잘못된 건 뭘까요, 여러분? 선진입을 하지 않았어요. 지표의 결과값을 내가 봤어요. 근데 로스컷이 났어요. 여기서 잘못된 거는 바로 결과값이라는 거죠. 자, 결과값에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구난방으로 아시는 결과값이 있고, 제가 항상 지표 매매 그리고 어떤 지표 결과값을 볼 때 기본적 분석으로 해드리는 결과값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결과값 두 번째 걸 하셔야 돼요. 시간 관계상 지금 이거를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지표 매매에 대한 결과값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제가 내일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야간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결과값에 대한 해석을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로스컷이 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표 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시면 지표 매매 성공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역으로 이 5개의 지표에 관해서는 선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5개를 제외한 지표에 관해서는 선진입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선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네.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선진입을 하지 않아도 뭡니까? 지표에 따른 결과값을 보지 않고 지표에 따른 결과값을 보지 않고 기법대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에 내일 제가 공개 방송이 있고 수요일 날 CPI 굉장히 강력한 지표죠. CPI 발표가 일단 있기 때문에 내일 공개 방송 한번 들어보시고 지표 매매하는 거 한번 판단해 보시면 여러분들 매매 하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지표 관련해서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주옥 같은 강의였습니다. 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 어떤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지표가 발표됐을 때 어떤 부분은 선진입을 해야 하고 선진입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기초 상식까지 정말 잘 짚어주시는 우리 선견 마스터님이신데, 선견 마스터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좀 더 가까이에서 이러한 기법들 그리고 방법들 더 전수받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오늘의 핵심 포인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상품은 관망 CPI 발표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시다가 CPI 발표 이후에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오일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자고 전략을 주셨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흐름을 타고 가는 게 좋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한 장기적으로는 2,800선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의 핵심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스터님 보내드렸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한 첫 번째 해선시대였는데요.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계속해서 채워가는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